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천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이었던 조모 씨가 과거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황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황 씨를 곧 체포할 거라는 말까지 해놓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조 씨 진술을 인정하며 당시 경찰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표류하는 비핵화 대화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모레 새벽 열릴 정상회담에 달렸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해 심각했던 고용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30, 40대의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도 더 높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하일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하 씨가 구속이 되면 경찰은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방송인 하일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하 씨는 지난 8일 체포된 이후 줄곧 해온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남이 무겁습니다. 하 씨는 이틀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뒤 지난주 자택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하 씨가 수십만 원을 마약 거래 관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하 씨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투약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습 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하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귀국 하루 만에 포토라인 앞에 선 로이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로이킴이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하루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킴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단순히 받은 사진을 올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확인된 정준영 씨에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로이킴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 사진은 1장.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포한 음란물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모두 23개, 참여자는 1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로이킴 말고도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20여 년 전 거액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주했던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61살 신모 씨 부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 부부를 조사하고 있는 충북 제천경찰서는 차용 사기 등의 혐의와 도주 우려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 부부가 이미 20여 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입국 이후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에서 이들 부부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20여 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이지만 자료가 사라진 것까지 합하면 당시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신 씨 부부와 면회를 한 피해자들은 이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전화해가지고 합의해달라 그래놓고는 처음 얼굴 본 거 아니야 20년 만에. 첫마디가 지가 잘못했다 소리가 먼저 해야지. 신 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박유천 씨가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결코 마약을 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경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박유천 씨 논란이 불거진 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내용 알려주시죠. 네, 박유천 씨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권유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본인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서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당시에도 황하나 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기에 기사로 사실을 접하고 많이 놀랐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긴 수사를 받았고 이후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연기하고 활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마약을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앞서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는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A씨가 과거 황하나 씨와 공개 연애를 했던 박유천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박유천 씨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수사기관으로부터 황하나 씨 진술에서 이름이 거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열애 발표 이후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파혼했고 지난해 5월 공식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유천 씨는 마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박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황하나 씨를 둘러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경찰이 황 씨의 집안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이었던 조모 씨는 YTN 취재진을 만나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황 씨는 남양 유업 외손녀라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때 황 씨의 집안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담당 경찰관도 황 씨가 재벌 3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선 첩보 수집 단계부터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집안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던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란 진술을 과거 수사팀이 확보했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범 조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범 조 씨는 구속했지만 황 씨는 1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하고 있고 현재는 주변 동료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지난 2015년에 마약을 했을 때 황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 조모 씨는 YTN 취재진에게 황 씨가 좋은 약을 해보자며 제안했고 자신에게 직접 투약까지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범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 동네 친구였던 황하나 씨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약이 있는데 하지 않겠냐, 해보지 않겠냐. 이 친구도 해보자 그러고 하나도 하자 그러고. 조 씨는 YTN 취재진에게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황 씨와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 있는 사람은 그 4명이에요. 황하나랑 나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있었던 2사람도 경찰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마약 파티는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 씨는 황 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5g 가운데 0.3g을 8시간마다 한 번씩 3번 나눠 맞았습니다. 주사를 놔준 건 황 씨였습니다. 황 씨도 직접 자신의 몸에 투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루가 넘게 있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후 조 씨는 황 씨를 통해 알게 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2사람, 그리고 마약 공급책까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공급 혐의를 부인한 황 씨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 조모 씨는 황 씨의 범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이미 황 씨와 연락을 끊어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대학생 때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조모 씨. 조 씨는 YTN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이후 황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가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도 몰랐다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황하나가 그 SNS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들어가서 본 적도 없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황 씨의 혐의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면서 유치장이 다 바로 구속수사를 받은 거라서 누구랑 연락할 그런 겨를도 없었고. 조 씨가 황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지목한 시점은 경찰에 체포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 황 씨와 관련된 내용을 여과 없이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황 씨 이름이 모두 8번 거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막음용 1억 원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 씨를 직접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황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후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른바 노딜로 끝나버린 하노이 회담 이후 표류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레 새벽
2시간 동안의 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는 것은 단 하루, 왕복 비행 시간만 3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고된 여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1일 새벽 현지에 도착하고 오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접견합니다. 12일 새벽 1시부터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부부 간 단독회담과 참모들이 배석하는 오찬 겸 확대 회담이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정된 시간은 고작 2시간 정도입니다. 이 2시간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의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은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지난달 All or Nothing,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다시 생각하라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단계적 보상을 담은 우리의 중재안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북미 대화 재개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당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거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대북 제재 기조가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당도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못다 이룬 합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북미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특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또 청와대 입장은 어떠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예외 조치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려는 시도는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ood enough 딜이 아닌 finally good 딜입니다. 선 비핵화 후 협력입니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입니다.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만큼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지원이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은 정치 행위에 의해서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 속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주요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급격한 노선 변화를 예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체제 2기 첫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란 지난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해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관철하는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했지만 전술적 차원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현재 정세에 따라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로 한 내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더더욱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방향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대미 비난이나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미 협상 사령탑을 맡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모두 회의에 참석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수십억 원대 주식 거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판사 시절 자신이 재판을 맡은 업체 주식을 대거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이던 지난해 코스닥 상장업체인 이테크건설 주식 13억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특허법원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자신이 관련 소송을 맡았던 아모레퍼시픽의 주식 800주 1억 1,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기업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판검사가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편이 주로 투자를 해서 자신은 거래 사실을 몰랐다며 헌법재판관이 되면 조건 없이 주식을 모두 팔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논란으로 낙마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인가?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을 내립니다. 7년 전엔 합헌 판단이 나왔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됐습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이 두 가지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2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두 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는 7년 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도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 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심각했던 고용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의 취업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세대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공공일자리 공급에 매진한 결과 수치로 보면 고용이 다소 회복된 게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때 수천 명대까지 급락하고 올해 1월만 해도 1만 명대를 기록한 데 비하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고 이런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는 60살 이상 취업자가 2달 연속 역대 최대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10만 8천 명이 줄어 1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도 줄었고 특히 40대의 고용률은 과거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인 1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40대에 영향을 주었고 40대에서 주로 임시직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40대는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 업황부진으로 인해서 또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5.1%로 집계돼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은 현재 또는 미래의 실업자로 해석됩니다. 청년층과 30, 40대의 고용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려면 결국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일자리 관련 내용 취재한 경제부 김평정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이 미래의 실업자다, 이런 얘기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확장 실업률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실업률을 따질 때는 지원서 제출 같은 최소한의 구직 활동을 해야 통계에 잡히거든요. 그렇게 집계된 청년층의 실업률은 10.8%입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내지 않고 취업 준비 단계에 있어도 보통은 자신이 구직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실업률을 따진 게 확장 실업률이고 체감 실업률이란 말로도 부릅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나 된다는 게 이번 통계의 결과고,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가 늘었다는 집계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뭐 청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죠. 소득과 지출이 많기 때문에 30, 40대 취업자도 중요할 텐데 이 30, 40대 취업자도 줄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30, 40대 취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이고 또 민간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로 민간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그 결과로 한창 일할 나이인 청장년층의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용 부진이 확실하다고 진단이 되고요. 이 나이대 취업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지표상으로 일자리 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간 일자리 늘려야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만을 위한 일자리란 말을 듣는 공공 일자리도 사실은 정부로서는 고육직책이거든요. 다만 모든 구직자를 공공 일자리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하는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수출 둔화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고용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데 각별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문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관련 소식 경제부 김평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제부 김평정 기자와 함께 일자리 관련 소식 듣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하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하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 씨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하 씨 자택에서는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하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하 씨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도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 말 제출 예정인 추경의 규모가 7조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에는 산불 예방 인력 확충과 산불 헬기 보강 등을 담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의 하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내용과 지출 규모, 재원을 종합할 때 7조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7조 원을 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 부진한 수출 확대,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보강 등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예방 인력 확충과 산불 헬기 보강 추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대책과 함께 추경을 통한 재정 보강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고용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모멘텀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일자리 확충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해 폭로전을 이어가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은 취소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라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동해안 산불 현장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불이 다시 일어날 걱정은 덜었지만 대신에 춥고 쌀쌀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피해 주민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불타버린 건물에 비가 내립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고성군 용촌마을. 산불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온 여든 노인. 잿더미로 주저앉은 이웃집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아프지 뭐 그걸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런 말은 못하지 우리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마을을 덮칠 때 직장에 있던 아들은 길이 막혀 제때 오지 못했습니다. 모두 무사하고 운 좋게 집도 건졌는데 깨진 아버지 방 창문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뭐 산불이 나서 비가 오는 게 좋긴 한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가 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안으로 비가 들이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쪽 유리나 여기 같은 거나 저 뒤쪽 유리도 다 깨진 상태거든요, 현재는. 늘 북적이는 마을회관. 피해 조사하러 군청 공무원이 오고 인근 교회에서도 옵니다. 갈 곳 없고 불안한 주민들은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낮에는 뭐라도 챙기고 살펴야 하니 봉사단체가 마을로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주민 사랑방마저 불타버린 탓에 비닐로 둘러싼 나무 정자가 임시 식당입니다. 73살 김명곤 할아버지는 밥 한 술 뜨자마자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잘 골라놨던 벽신은 익어버렸고 고추 모종도 누렇게 떴습니다. 이건 1월서부터 저거 모종을 직접 키워갖고 시중에 아직 고추모가 안 나오는데 저기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칸, 작은 농기계까지도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임시 대피소는 싫다는 김 할아버지. 농사꾼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지까지 한 걸 그 하루아침에 포기하나요? 여태까지 농사를 짓고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어떻게 포기해요? YTN 지환입니다. 네, 강원도 산불의 불똥이 정치권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번질 당시에 술을 마셨다든지 또 보톡스를 맞았다는 등 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여당도 가짜 뉴스라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설이 나옵니다.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예산이 줄어 이게 전신주 관리 소홀과 화재까지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다.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저열한 정치 공세이자 막말 퍼레이드라며 발끈했습니다. 산불을 아주 가장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진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민주당 허위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지목한 가짜뉴스의 최초 발원지는 페이스북. 여기서 언론사 사장들과의 음주설과 문재인의 5시간 등이 처음 올라왔고 극우 성향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5.18 망언으로 홍역을 치른 김순례 최고위원이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한국당을 향해 세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했다 만에 하나 그랬더라면 그 깔아놓은 덫이 정말로 산불처럼 번졌을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저는 범죄적 수준의 이 모략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산불 관련 가짜뉴스 89건의 제작자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르면 모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의 고발도 검토 중이라 가뜩이나 냉랭한 여야 대치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4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강원 산간은 이례적인 봄 폭설이 내렸습니다. 4월 눈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간은 다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관령 도로가 하루 만에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와 도로, 건물을 장식한 하얀 눈은 계절을 봄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리는 듯합니다. 대관령에 쌓인 눈은 23.8cm, 1998년 4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태백 지역도 지난 겨울보다 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인 봄눈에 놀란 주민은 지붕에 쌓인 눈을 퍼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에 쏟아진 기습적인 4월 폭설로 도로 통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층 한기가 예년보다 강한 상태에서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됐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밤사이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산림과 낙엽, 건조한 대지를 눈이 축축이 적셔줬기 때문입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이 4월 초보다 70에서 80%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이 어장 확장 이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어선 70여 척을 몰고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어민 130여 명은 백령도 용기포 신항 인근에서 걸기대회를 열어 해군의 조업구역 단속 강화로 과거보다 조업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어민들은 또 새로 생긴 어장도 너무 멀어서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어장 면적 확대와 야간 조업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백령도와 소청도 동쪽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해 5도 어장은 이달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제곱미터가 늘었지만 어민들은 왕복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면서 가두리 양식장 수준의 조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단서를 포함해서 논란이 된 KT가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틀 연속 하루에 53GB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5G 출시 때 과도한 사업용, 상업용 데이터 사용에 따른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조항을 넣었다가 2시간짜리 초고화질, UHD 또는 가상현실, VR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5G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LG U+도 5G 이동전화 이용 약관에서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50GB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 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초고속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랑 연결해서 5G 통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이제 닷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금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속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예, 일단은 우리 국민들 5G 서비스 세계 최초로 한다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응원도 했습니까? 근데 막상 요금은 지금 8, 9만 원 정도 가입을 해야지 5G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5G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한글로 그냥 오지라고 읽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5G를 오지라고도 읽는데 오지가 오지게 안 펴진다는 게 지금 댓글 유행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오직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이동통신 3사가 지지국을 모두 5G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차려놓고 서비스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 깔아놓고 하지 않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통신 3사마다 일면 한 사마다 한 12만 개 정도 기지국을 깔아놔야 되는데 예. 이번에 확인된 건 SK텔레콤이나 KT나 LG 다 합쳐서 8만 5천 개 정도밖에 깔아놓지 않았어요. 회사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깔질 않고 서둘러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아주 8, 9만 원 비싸게 냈는데 네. 5G는 터지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오지가 안 터진다는 유행어가 탄생하게 네.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통신사의 문제로 좀 보이나요? 아니면 단말기 제조 회사의 문제일까요? 지금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만 지금 4G 전용 단말기가 나왔잖아요. 네. 참고로 이제 5G 서비스를 한 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서 개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자기들 업데이트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신 제조사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예. 다만 지지국을 너무 덜 깔았다. 12만 개 정도 깔아야 되는데 한 3분의 1, 4분의 1. 그것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주로 깔아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가 덜 됐는데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어떤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개통하고 I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경제 고속도로를 먼저 깔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한 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서비스가 불안전하다면 요금제라도 낮게 출시를 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최소 5G 서비스를 쓰려면 8, 9만 원 이상은 가입해야만이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요금제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최소 요금제라는 게 5만 5천 원 요금제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일단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 4만 원대 요금제 쓰는 분들은 몇만 원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5G 소장님, 가입하려면. 저도 궁금해서 매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러면 일단 예. 조금 간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LTE 요금제보다 지금 5G 요금제가 일단 더 비싸진 거는 맞는 건가요? 네,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만 원대, 4만 원대에서도 요금제 가입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요금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 3만 원 다 요금제가 없잖아요.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대에서 8GB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5G는 특징이 LTE보다 속도가 20배에서 100배가 빠릅니다. 지금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초고화질로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5G 우리가 4G 때 쓰던 데이터보다 훨씬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겠죠. 네. 그런데 5만 5천 원에서 주는 8GB는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가상현실 서비스나 증강현실 서비스 또는 초고화질 스포츠 경기를 한 20분 정도 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5G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5만 5천 원 내고 20분이면 소진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를 또 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5G 가입했다고 하는데 네. 울며 겨자 먹기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요금제 가입을 억지로 하고 계시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제한 요금을 내놓긴 했지만 문의만 무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앞서 예.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이제 KT가 일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입에서도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KT나 LG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제한 줄 알았더니 이틀 연속 50GB 이상을 쓰면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의만 무제한이 맞고 이런 건 예전에도 허위 과정 광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이나 폭리, 소비자 기만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속도 제한을 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KT나 LG의 경우 8만 원, 5천 원 정도 돈을 내면 속도가 제한 없이 5G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LTE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LTE보다 조금 요금이 올라간 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8만 5천 원은 비싸잖아요.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을 위해서 3만 원대, 4만 원대에도 요금제를 내놔라. 5G 요금제를.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을 쓸 수 있는 구간도 지금처럼 8만 원대가 아니라 한 6, 7만 원대로 내려놔라.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부담이 덜하면서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네. 그다음 통신 3사가 해마다 3.5조에서 4조를 매년 벌어왔습니다. 네. 정말 실로 엄청난 영업이익이고 초과 이윤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소장님. 돈을 벌었으면 네. 네.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국민들한테 보답할 때가 됐다. 네. 집집마다 지금 통신비가요. 2인 이상 3인 가구는 통계청 통계로도 17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네.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거기에 미세먼지 대응 비용까지 우리 서민들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신비라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가 그 기계값도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을 훌쩍 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이 고객 유치전에 나서다 보니 일부 유통점에선 불법 보조금도 좀 확산되면서 단톡법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광현 앵커께서 서민들에 대해 애정이 많으시니까 금방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 요금제도 요금 너무 비싸서 문제지만 5G 전용 단말기를 살려고 했더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모든 전자 전기 제품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 요금이 떨어졌는데 네. 단말기만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국민들 진짜 굉장히 황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조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 지금 현재 단통법 위반인데 네.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상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는 건 단말기 싸게 사니까 유리하죠.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 이른바 선택 약정으로 요금 할인 25%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5% 요금 할인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받는 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시지원금보다 더 주면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또 호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단통법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자, 제조사들은 이 기회에 5G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청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단말을 내놨고요. 통신 3사들은 보조금을 더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미끼를 내세워서 고가 요금제로 지금 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조금을 받는 순간 그리고 공시지원금 법으로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받는 순간 다 어디 요금제를 가입을 시키냐면요. 5만 5천 원대 요금제에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만 단말기로 한번 폭리를 당하고 그다음에 또 비싼 요금제의 폭리를 두 번째 당하는. 근데 실제로 잘 터지지도 않는 그래서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부 당국도 또 통신 3사 제조사들도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럼 기지국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처음에 LTE 깔릴 때도 기지국 다 깔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사마다 한 10만 개 정도 안파를 깔아놨는데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상황은 많이 나아질 건데요. 자, 이렇게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에게는 요금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통신 3사를 응원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제 내놔야 됩니다. 3만 원, 4만 원대에서
사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들 거의 100%가 그래 3만 원, 4만 원 요금제 좀 있으면 좋겠다. 예. 데이터도 좀 충분히 쓸 수 있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7, 8만 원 내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제한 요금제까지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3, 4만 원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통신 강국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통신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책정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제발 통신재벌 3사들 그다음에 단말기 제조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폭리만치 하는 그런 부당한 관행을 이제는 끊어져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네. 이야기해 봅니다. 네, 예.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저희들도 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제와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루어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 타결 방안을 논의합시다. 100년 전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젊은 학생들처럼 100년 후 지금의 학생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방법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만세! 임시정부 만세! 임시정부 만세! 100년 전 그날처럼 대구 신명여고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교정 한편에 모였습니다. 신세대답게 재기발랄한 모습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힘겨운 춤사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지금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독립투사를 배출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후배들은 즉석 번개 모임, 플래시 몹을 통해 선배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날 독립이 갖는 의미를 저마다 개성 넘치게 해석한 구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글 중심 너, 실력 중심 예스! 독일 만세!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의 숨은 영웅들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UCC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7천여 시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하며 일제와 맞서 싸운 권기옥 지사. 임시정부 광복군 산하 조선의용대에서 무력 투쟁을 벌인 박차정 지사가 후배들의 정성어린 손길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된 독립을 소망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은 100년의 세월을 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역도 항일 무장투쟁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 탓에 그동안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옛 독립투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강현정 PD가 전합니다. 두만강 건너 옛 고구려 땅인 러시아 연해주. 1905년 이후 홍범도, 이범윤, 유인석 등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이곳 독립투사들에게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인물은 바로 최재형 선생입니다. 함경도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에서 거부가 됐지만 막대한 부를 호의호식에 쓰지 않고 독립투쟁과 동포교육에 바쳤습니다.
Или, например, вот такая легенда дошла, что вот вы знаете,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занимался дед образованием детей. Вот, школы строи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орейцы знали, были грамотными, чтобы были. 우스리스크 최재형 선생 자택은 최근 기념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남겨주신 위대한 정신적 유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배우고 계승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 고려인 동포들도 러시아 땅에서의 독립운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첫 단추로 3.1운동 직후인 3월 17일 연해주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은 첫 해외 망명정부이자 상하이 임시정부의 뿌리가 된 대한국민의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같은 해 일제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 열사 역시 연해주 노인동맹단 단원이었습니다. Из-за этой войны наши предки, получается, благодаря им мы сейчас живы. И я бы хотела, чтобы мы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так же, как люди тут в Корее, сами 한국이. 소련과의 냉전을 거친 탓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연해주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YTN 강현정입니다. 네, 신흥 고소득자로 알려진 유튜버, 또 BJ 등에 대한 첫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탈루 사례가 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유명 연예인과 해외파 운동선수 등도 포함이 됐는데 모두 176명이나 됩니다. 백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고소득 사업자의 금고에서 4억 원 가까운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집니다. 달러와 차명 의심 통장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세금 탈루를 위해 보관한 것들입니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성격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종, 호황 고소득업자 176명이 대상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버는 유튜버와 1인 방송 BJ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방송 전문 회사에서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예인 A씨는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가족 소유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외파 운동선수들 역시 적발됐는데 해외 구단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 없이 부모 계좌로 보내고 부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 고소득자인 의사와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족과 관련인의 재산 형성까지 살피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업과 창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이 확대됩니다. 평생이란 단어가 하나 더 붙었네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용 상황이 일부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40대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해입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국민의 일자리 요구에 성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 배움 카드를 내년부터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개편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 정부 지원 규모가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기 부담률은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그다음에 특고, 자영업자 이런 계층들이 훈련에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움카드 지원을 받는 대상은 내년에 6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도 구축해 2022년까지 온라인 강좌가 1,200개로 늘어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명환 위원장은 정책 협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호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6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평균 3.2%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건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과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가 광주광역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대 남성으로 3월 중순 베트남 호치민시에 열흘 동안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 결과 어제 홍역 감염으로 확진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가 지난 8일 기준으로 1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4건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베란다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1,1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4%가 10살 미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리문에 부딪히거나 손가락 등 신체가 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타일 바닥재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보미 자격 정지나 CCTV 설치 등 제도적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의 아이 돌보미 문제 대응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돌봄 서비스 전수조사에 이어 돌보미 파견기관, 이용가정, 교육강사, 아동보호 전문가까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 돌보미에 의한 학대 신고 창구도 개설해 온라인과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들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그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몇 개의 또 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이고요. 여성가족부는 현장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의 재취업 문제나 가정 내 CCTV 설치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어도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아동학대로 CCTV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돌보미에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라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피해 아동 보호자도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이 돌봄 문제는 여가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돌보미에 대한 교육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부터 다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등학생 40여만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물론 마을 시설을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입니다. 친구들과 숙제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은 물론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 오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같은 마을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아파트 단지의 여유 공간을 지역의 돌봄 수요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보다 8,800명 많은 1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돌봄도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돌봄에 1,500여 개 교실을 추가해 지난해보다 2만 9천 명 늘어난 총 2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내실 있는 돌봄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돌봄 수요 최대치는 64만 명입니다. 올해는 40여만 명, 62.5%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돌봄 수요의 80%, 53만 명을 채우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잘못 배당이 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사건 여파로 2달 사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한 걸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령 주식은 28억 1,000만 주,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삼성증권 직원들은 이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여파로 당시 주가가 장중 11.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고 2달여 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도 증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1년여 만에 사건에 가담한 직원 가운데 8명의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서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무거운 구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른 4명에게는 1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실형을 면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후후무한 자본시장을 교란했던 행위였거든요. 집행유예다 보니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서 오토바이 날치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서울 강남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골라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적한 골목길.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길을 걷던 여성의 손을 낚아챕니다. 39살 김모 씨가 퇴근 뒤 집으로 가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게 한 겁니다. 업무 끝나고 사무실 옆에 차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오토바이 오네 뭐지 하는 순간에 그냥 제 손하고 걔 손하고 닿아서 손잡이를 잡고 낚아채니까 저는 안 뺏기려고 하면서 자빠졌고. 김 씨는 훔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노렸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엿새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잡고 보니 김 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거에도 뭐 사당, 방배, 서초, 역삼동 쪽을 주로 배회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역이랑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요. 또 패턴도 비슷하고. 경찰은 김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안성시 미양면 인근 산책로에서 62살 송모 씨가 도사견에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엉덩이와 가슴 등을 물린 송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사견은 인근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송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요양원 부원장도 물렸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은 송 씨가 요양원 환자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지 경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기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3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른 불법 촬영물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지 상태로 경찰은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서 보강 수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오피스텔에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뒤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상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8살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A씨가 흉기로 자해했다는 동거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현대모비스와 2위 전자랜드가 오늘 13일부터 우승을 놓고 챔프전에서 격돌합니다. 경험과 패기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하 선수 라그나, 에이스 이대성 등 국가대표급 멤버를 보유하고 일찌감치 정규리그 정상을 차지한 현대모비스는 자타공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쉽지 않은 상대 KCC를 3승 1패로 따돌리고 통산 10번째로 챔프전에 오른 만큼 큰 경기 경험에서 단연 앞섭니다. 골 밑에 라그나 함준, 그리고 이대성 양동근이 포진한 가드진이 강점입니다. 반면 전자랜드는 가드 박찬희를 축으로 강상재, 정효근 등 2m 장신 포워드들이 돋보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 밟아보는 챔프전이지만 30대 중반 이상이 주축인 모비스에 비해 패기와 체력에서 앞서고 4강전을 3연승으로 통과한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팀의 장점은 대성이의 활동량과 에너지, 또 지훈이의 침착함, 그 정도로만 뽑겠습니다. 저희는 물량이 많습니다. 네, 가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지훈이 형을 힘들게 괴롭히겠습니다.
두 팀 사령탑의 지략 대결도 관심입니다. 챔프전 우승만 5번인 유지학 감독은 중학교, 대학교 4년 후배인 유도훈 감독에게 덕담을 건네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치러나가는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내가 10번 와보니까 너무 고민하면 안 되더라고. 네, 편하게 해야겠습니다. 정규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모비스의 5승 1패 우세. 전혀 다른 팀 컬러와 함께 챔프전 단골 손님과 초보의 격돌이란 점 역시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면 여기서 내가 할 건 아니고 따로. 그래서 따로 기다린 거거든요 저희가. 했어요? 네. 했어? 확실했어요? 네. 확실했어요? 영상 보고 다 돼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꼭 저거.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말씀드릴 거는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 확실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통합해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해서. 통합이라고 하면 여권 통합. 네. 지도부가 좀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물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징계하려면 해라. 징계하려면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나를 징계하기 전에 본인부터 정치적 징계를 내리시기 바란다. 그 얘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요? 이현주 의원 감사합니다. 혹시 입당 의사를 밝히죠? 누구요? 이현주 의원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거.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 뭐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 욕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당 대표 한다고 그게 그동안에 내 경력이나 내 이런 걸 봐서 뭐가 그렇게 큰 영광이라고 이걸 그냥 못 붙들고서 아우성 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그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세를 모아갖고 거기 가서 다시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절대 용인 겁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왜? 이게 내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네, 피파 SNS에 올라온 사진이죠. 손흥민 선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골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물론이고요. 해외 언론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손흥민을 특별 취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는 첫 번째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손세이셔널, 또 양봉업자, 손흥민 선수 참 별명도 많은데요. 토트넘 구단이 여기에 하나 더 얹었습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들이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거 아세요? 좋은 잠도 그런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달다, 에이스 침대. 신제품 여명 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단 한순간도 해킹 걱정 없이. 차량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전국 엣지 클라우드로 빠르게. 해킹 막는 기가 스텔스 기술로 안전하게. 당신의 초능력 KT 5G. 비는 그쳤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평소보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도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짝 꽃샘추위는 서풍이 유입되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서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청주와 대전도 5도, 광주와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은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청주와 대전, 대구는 16도, 광주 15도, 창원과 부산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